과학은 인류에게 많은 선물을 선사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불안과 무기력에 시달린다. 우리가 당연시하던 세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도 쉽지 않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이들의 지혜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하고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삶에서 지혜를 준다. 역사의 맨 처음과 가까운 고고학은 나의 뿌리인 인류의 기원과 나의 정체성인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영국의 대표 고고학자인 닐 올리버는 우리의 짧은 생안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선조들의 세계를 되짚어 잠자는 죽음을 깨워 길을 물었다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영국 아마존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로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360만 년 전 고인류 가족의 발자국과 5만 년 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던 네안데르탈인의 장례식과 관련된 유적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현재의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때는 1976년 고인 유학자 메리 리키는 탄자니아의 올두바이 협곡 라에톨리에서 70여 개의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발자국은 무려 360만 년 전의 것이다. 메리 리키가 발굴한 이 발자국들은 연구자들 사이에 해묵은 논쟁을 종결지었다. 인류가 두 발 걷기를 함으로써 자유로워진 양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고, 따라서 두 발 걷기가 문명의 항로를 결정했다고 주장함을 깨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 최초의 도구는 고작 260만 년 전에 등장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날카로운 날을 만들거나 주먹도끼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기 훨씬 전부터 두 발로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론 파도가 물러나면 어른과 아이들이 나란히 걷고 있는 발자국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그려본다. 세 사람은 아마 가족이었으며 이들은 한동안 서로 가까이 걸어가다가 여성으로 추측되는 어른 발자국 하나가 나머지 두 사람과 두세 걸음 떨어져 걸어가며 잠시 위험이나 이상이 있는지 살폈을 것이다. 360만 년 전 당신 또는 나의 먼 조상이 의심의 순간을 경험한 것이다. 그 여성은 자신보다 가족의 안전을 우선시했다. 오랜 시간 우리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인 가족 속에 있었다. 인류의 첫 번째 가족과 우리는 같은 지식을 공유한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한다. 죽음에는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한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죽음은 집을 찾아오는 여느 손님 중 하나였고 사람들은 그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주었다. 크로마뇽이는 아마도 우리 호모 사피엔스 가운데 최고일 것이다. 동시대를 살던 다른 인류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동료가 죽으면 그의 다음 생을 위해 장신구와 도구를 부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 어디서나 그러했다. 우리의 조상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또한 많은 면에서 우리와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며 무덤 바닥에 꽃을 깔고 동굴 주변 언덕에서 꺾어온 꽃다발로 시신을 덮어주었다. 방사성 탄소연대에 따르면 이 장례식은 적어도 5만 년 전에 거행되었다. 사랑, 애정어린 보살핌, 애통함 같은 감정과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지니고 있던 것이다. 사랑과 보살핌은 현생 인류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우리보다 수십만 년 앞서 지구상에 등장한 인류는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동료를 보살폈다. 어떤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언어보다 더 단순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했을 거라고 본다.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어쩌면 언어보다 사랑이 그곳에 먼저 있었다.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가 새로 익힌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힘들 만큼 척박한 세상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우리의 선조가 남겨준 유산이다. 땅속에서 찾아낸 화석들은 우리에게 여러 역사적 사실과 지식을 들려주지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왜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딱히 명백하지 않은 수만 가지 이유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다. 약 5만 년 전 야수들과 함께 살아가던 우리의 조상들은 누군가의 가치를 알아보는 수만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다.
서둘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곁에 있는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자. 우리 옆에 누군가가 사실은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진화생물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약 1만 년 전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고 농경을 시작한 것을 통탄해하기까지 했다. 그는 인류가 저지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는 글에서 농경의 계시를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썼다. 그렇다고 사냥꾼의 삶도 쉽지만은 않았다.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쭉정이를 골라내듯 자기 무리를 속가내야 했다. 이동할 때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 부모당 한 아이만 데리고 다녀야 했다. 막내가 걸을 수 있을 때쯤에야 새로 태어난 아이가 무사히 첫 숨을 쉴 수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농사는 가족을 이루고 건사하기에 적절한 삶의 방식이었다. 199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 이안 호더는 차탈 후유크를 발굴했다. 차탈 후유크는 약 1700년 동안 번성한 마을이었다. 그들은 밀과 콩, 렌틸콩 등의 작물을 재배했으며 인류 최초의 농부였다. 이는 곧 새로운 종의 탄생과도 같았다. 해 뜰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노동에 매진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들이 진을과 밀을 가지고 했던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이 시작한 농업은 널리 퍼져나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차탈 후유크에 살던 이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지던 수렵과 채집 방식을 버린 최초의 인간 중 하나였다. 땅 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냥꾼들과 달리 이 농부들은 자연의 부름에 따라 한 곳에 모여 살며 에너지를 모았다.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 모든 일이 필연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인류는 지금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자연법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가까이 모여 살았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명령이었다. 1913년 독일의 고인류학자 한스 렉은 탄자니아의 올두바이 계곡에서 최초로 고인류 화석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그 뼈가 50만 년 전의 것이라는 주장을 판타지로 치부했다. 1930년대에는 루이스 리키가 올두바이 발굴에 합류하며 그곳이 인류의 요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1931년에는 영국인 고인류학자 도널드 매킨스가 올두바이 발굴에 합류했고 그는 리키가 DK라고 이름 붙인 지점에서 고인류 뼈와 석기, 동물뼈를 발견했으며 5.5m 정도 떨어진 곳에 둥그렇게 놓인 돌들을 발견했다. 메리 리키는 누군가 은거지를 만들기 위해 그 화산암 무더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을 깔아 바닥을 마련한 다음 나뭇가지로 벽을 두르고 주변에 식물들로 지붕을 얹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텐트를 지었을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집이었다. 190만 년 전에 지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었다. 그러나 그 집은 영구적인 주거지라기보다는 베이스 캠프에 가까웠다. 좋기 200만 년 전 가냘픈 두개골 안에 작지만 강한 뇌를 지니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한 곳에 머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부 조상들이 사냥과 채집 활동에 나선 동안 아기를 낳은 여성은 모종의 안전한 장소, 즉 베이스 캠프에 남아 있어야 했을 것이다. 올두바이의 돌무더기는 인류 최초의 대기실이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성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생겼고 식량을 얻자마자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200만 년 전의 인류는 식량을 집으로 가져와 기다리는 이들과 나눠 먹을 줄 아는 존재였다.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바로 눈앞의 현실보다 한 걸음 멀리 내다보며 소중한 이들을 돌보는 행위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집안에서 얻는 가족이 아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옛날 인류는 고단한 여행을 멈추고 한 곳에 머물기를 바랬다. 쉼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5000년 전의 신석기 시대 마을인 스카라브레를 방문하고 그곳에 관한 책들도 읽어보았다고 한다. 그 마을은 물로 씻어내리는 변소, 돌로 만든 침대와 찬장을 갖춘 집들이 있는 완벽한 마을이라고 했다. 스카라브레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고대의 어느 날 끔찍한 폭풍이 몰려와 이곳 마을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스카라브레는 모래에 파묻혀 시간이 멈춰버린 스코틀랜드의 폼페이다. 5000년 동안 모래에 파묻혀 있던 스카라브레는 1850년에 몰아친 또 다른 사나운 폭풍으로 마법처럼 고스란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스카라브레 유적 입구에는
그곳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마을이라는 설명이 적힌 안내판이 있다. 지금 스카라브레에 남은 집은 총 8채뿐이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온갖 놀랄만한 것들을 찾아냈다. 돌로 된 침대 아래에서는 나란히 놓인 두 구의 여성 유골이 발견되었다. 차마 그들을 떠나보낼 수 없었던 가족들이 그들의 유해를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간직하려 했을 것이다.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잊게 하는 익숙한 내음. 그것이 바로 집의 의미다. 스카라브레에 사람이 살았던 기간은 600년 정도였다. 그곳의 모든 것을 쓸어간 폭풍우와 그 거센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는 보물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문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집이라는 공간에는 그곳에 살던 사람이 남긴 존재의 잔향이 떠돈다. 사람이 떠나도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곳에 머문다.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에는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유네스코는 이 유적들에 신석기 오크니의 심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오크니 제도의 신석기 유적들은 영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그리스의 신전들보다 오래된 어떤 발상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 또한 범람하는 강이 삶의 터전을 지배하는 곳이었다. 나일강은 매년 범람하여 비옥한 토지를 만들었다. 지금으로부터 7천여 년 전, 이집트 사람들은 사냥보다 농사를 더 많이 짓기 시작했다. 기원전 4천년에는 나일강 북부의 하이집트가, 남부에는 상이집트 왕국이 들어섰다. 수메르는 촌락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도시국가로 발전해갔지만 이집트는 달랐다. 사람들은 각각의 왕국에서 소규모 촌락을 일구며 살았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원을 찾았으며 그곳을 지키는 사제들을 위한 종교 중심지가 형성됐다. 기원전 3000년대 중반, 고왕국 제4왕조 시기에 기자에는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만들어졌다. 죽은 자를 위한 궁극의 집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잔존하는 건축물이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쿠프왕의 피라미드다. 피라미드 건설은 장장 20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천 명이 동원되었고 사람들은 하나의 스톤씩 나가는 돌을 200만 개 이상 날랐다. 완성된 피라미드의 내변은 모두 230m로 오차 범위는 1%를 넘지 않았다.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146m, 전체 면적은 52,000제곱미터에 달했다. 세계의 과학자들과 몽상가들은 모두 이 신비로운 유적에 매혹되었다. 비옥한 실트를 가져다주는 나일강 곁에서 농사를 지으며 단순한 삶을 살았던 이집트인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계급과 상관없이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내세에 대한 집요한 환상을 품었다. 고대 이집트는 죽지 않은 자의 미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집트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겪지 않았고 따라서 경로를 수정할 필요도 없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동일한 삶의 패턴이 부단히 반복되었다. 강이 범람하고 곡식이 무르익었으며 농부들은 곡물을 수확하고 저장했다. 작은 부분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했던 엄격한 관료제를 통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집결시켰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묘비를 세웠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죽음을 준비하면서 일생을 보냈다. 죽은 자의 집은 변치 않는 돌로 지었으나 허리 굽혀 일하는 사람들이 살 집은 곧 사라질 진흙 벽돌로 만들었다. 평화롭고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들은 삶 이후의 시간을 꿈꾸었다. 한 폭의 정물화처럼 평화롭고 안정적이지만 큰 변화가 없는 삶, 또는 굽이치는 파도를 따라 쉼없이 나아가 변화를 일궈내는 삶.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